10% 인간 엘레나 콜린 지음. 이어서 충수와 자연선택이다. 맹장에는 꼬리가 하나 달려 있는데 이 기관이 바로 충량돌기 또는 막창자 꼬리로 불리는 충수이다. 충수라는 이름은 벌레 같은 모양이라는 뜻이며 구더기나 뱀에 비유되기도 한다. 사실 충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유일한 기능을 충수염이라고 알고 있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기관이다. 일반적으로 맹장염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 충수염에 해당한다. 충수는 길이가 짧게는 2cm, 길게는 25cm까지 이어지며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충수가 두 개인 사람도 있고 반대로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다. 100년이 넘게 충수는 아무 기능도 없는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기관으로 취급받았다. 통념대로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기관이다. 100년을 끈질기게 따라붙은 이 미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바로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인 찰스 다윈이다. 동물 해부학을 마침내 우아한 진화의 틀에 멋지게 끼워 넣은 다윈은 종의 기원의 후속적인 인간의 유래에서 흔적기관에 대해서 다루면서 충수를 예로 들고 있다. 그런 다른 동물들의 커다란 충수와 비교했을 때 사람의 충수는 인류가 식단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능을 잃고 점차 퇴화해가는 기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다윈 이후로도 딱히 밝혀진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100년 동안 충수가 흔적기관이라는 사실에는 의문이 제기된 적이 없었다. 게다가 많은 사람이 충수염으로 골치를 앓은 탓에 충수는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더 널리 퍼졌다. 특히 의료기관들이 충수를 아예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규정하다시피 하여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충수 절제술은 선진국에서 가장 흔하게 행해지는 외과 수술이 되었다. 1950년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 말인데요. 충수는 심지어 병원에서 다른 복강 수술팀 수술 시에 덤으로 함께 제거될 정도였다. 한디는 남성 8명 중에서 1명이 충수 절제술을 받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4명 중에 1명의 비율이 2배나 높았다. 통계적으로 인구의 약 5에서 10%가 살면서 충수염을 앓는데 대체로 자식을 낳기 수십 년 전에 발병하여 제때에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의 반이 사망에 이른다. 이 점이 수수께끼이다. 충수염이 이처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질병이고 빈번하게 어린 개체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충수는 자연선택에 의해 재빨리 도태되었어야 한다. 한 집단 내에서 충수를 가진 사람들이 번식기에 도달하기 전에 염증이 생겨서 죽는다면 충수를 만드는 자신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된다. 시간이 흘러서 집단 내에 충수를 가진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마침내 사라질 것이다. 자연선택이 충수가 없는 사람의 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충수를 지니는 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지 않는다면 충수가 과거의 유물이라는 다윈의 가정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므로 충수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이유에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 두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충수염은 환경이 변화하면서 비교적 근대에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충수염으로 인해 죽는 일이 드물었을 테니까 이 쓸모없는 기관도 별탈 없이 유지될 수가 있었을 것이다. 둘째, 충수가 진화 역사에서 미처 퇴장하지 못한 해로운 흔적 기관이 아니라 충수염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유지해야 할 만큼 이로운 기관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연선택이 충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일까? 왜일까? 해답은 바로 충수 안에 있는 물질에서 찾을 수 있다. 충수는 지름이 약 1cm, 평균 길이가 8cm의 가느다란 관인데
그 입구를 지나는 음식물 찌꺼기로부터 차단되어 보호된다. 충수는 그냥 말라 비틀어진 살점이 아니다. 그 안에는 특수화된 면역세포나 미생물이 가득 차 있다. 충수 안에는 미생물들은 서로를 지탱하며 생물막이라고 부르는 보호막을 형성하여 해로운 박테리아를 차단한다. 충수는 비활성화된 기관이 아니라 미생물을 보호하고 키우며 소통하는 면역계의 중추기관이며 태하기관이 아니라 인체가 착한 미생물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안전가옥인 셈이다. 뜻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금을 숨겨두는 것처럼 충수에 비축된 미생물은 재난의 시기에 비로소 쓸모가 생긴다. 식중독이나 장염이 대장을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면 장은 곧 충수의 피신에 있던 정상적인 주민들로 다시 채워진다. 물론 식중독이나 장염같이 비교적 가벼운 질병 때문에 미생물을 비축해 둔다는 것은 보험치고 과해 보일 수도 모른다. 하지만 이질, 콜레라, 표모충증 같은 치명적인 장염이 서방 세계에서 사라진 것은 겨우 최근 몇십 년 전의 일이다. 또 선진국에서는 정수장 처리나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공중위생시설 덕분에 감염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지만 아직은 전 세계에서 5명 중에 1명의 아이가 감염성 설사로 죽어가고 있다. 질병에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충수 덕분에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난 대비책은 평화의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법이다. 따라서 근대에 들어와 충수의 기능은 무시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충수를 제거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은 근대적이고 위생적인 생활 방식 때문에 밖으로 드러날 일이 없었다. 깨끗한 환경과 생활습관 덕분에 감염에 걸리지 않으니 충수 속의 미생물 대원들이 출동할 기회가 없어진 것이다. 참 경찰 역할을 해야 될 이 파출소 충수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인간이 대정요법인 어떤 세균학을 통해서 이렇게 멸절시키니까 필요가 없는 것 같이 여겨졌다는 건데요. 사실 충수염은 근대에 출현한 질병이다. 다윈의 시절에는 충수염이 극히 드물었고 충수염으로 죽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다윈이 충수를 가리켜 이로울 것이 없는 기관이지만 그렇다고 해를 끼치지도 않는 진화의 잔재일 뿐이라고 말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충수염은 19세기 후반부터 퍼지기 시작했는데 1890년 이전에는 충수염으로 인한 사망 건수가 한 해에 서너 정도로 유지되던 것이 1918년에는 113건으로 늘었다. 이러한 빠른 증가는 산업화가 일어난 지역 전반에서 나타났다. 충수염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을 때도 충수염 진단은 어렵지 않았다. 환자가 배를 쥐어짜는 극심한 고통 끝에 결국 사망한 경우에 부검을 해보면 금방 진단이 가능했다. 충수염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제시되었다. 육류나 버터, 설탕의 섭취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설명부터 코 안의 부업이 동이 막혀서 혹은 충치가 원인이라는 주장까지 있었다. 대체로 섬유질이 부족한 식단이 충수염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흘러갔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가설들이 난무했다. 예를 들면 수질 관리의 개선과 이로 인한 위생적인 환경이 가져온 변화, 실제로 이 때문에 충수가 거의 불구가 된 것은 사실이다. 때문이라는 가설도 있었다. 충수염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무렵에 이미 사람들은 충수염이 원래는 희귀한 병이었다는 사실을 잊게 되었다. 충수염은 비록 겪고 싶지는 않지만 살면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질병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사실 현대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충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수시로 재발하는 장염, 면역기능 장애, 혈액암, 그리고 일부 자가면역 질환이나 심지어 심장마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든 미생물 보호구역으로서의 충수의 역할은
이러한 이점을 가져온다. 충수가 있으나 마나한 기간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 몸속에 미생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으로 바꿔 해석할 수 있다. 체내 미생물이 단지 무임승차를 하는 히치하이커가 아니고 인체의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장의 진화를 통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은신처를 마련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충수 안에 숨어 있으며 그들은 우리를 위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가? 충수에 어떤 일을 하는가? 생물이 필수 비타민을 합성하고 식물성 섬유질을 분해하는 등 인체를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미생물과 인간 세포와의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일어나는지 비교적 최근까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에 미생물 학자들이 분자 생물학 기술을 이용하여 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 DNA 염기 서열 분석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우리는 체내에 어떤 미생물들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고 그들의 계통서를 그릴 수 있다. 생물 계통서는 가장 포괄적인 상위 분류 단계에서 시작하여 아래로 내려가면서 역계, 문강, 목과 속종, 균주라는 아예 적용되는 분류 체계로 분류가 된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개체들은 서로 더욱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대로 인간을 예로 들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보면은 우선 인간은 사람 속의 사피엔스 종으로 대형 유인원이라고 불리는 사람과에 속한다. 사람과는 다시 원숭이 등과 함께 영장목으로 분류되며 모든 영장류는 털이 달리고 젖을 먹는 포유강에 속한다. 포유류는 척추를 가진 척삭동물 문에 포함되며 마지막으로 척삭동물과 오징어 같은 무척추 동물을 모두 포함한 동물계, 더 나아가 진핵생물역으로 분류된다. 생물체로서의 범주를 정할 수 없는 바이러스를 제외하면 박테리아를 비롯한 모든 미생물은 계통수 위의 다른 역에서 동물계가 아닌 그들만의 독립적인 계를 형성한다. DNA 염기 서열 분석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종을 식별하고 계통수 내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165RNA 유전자는 이런 목적으로 특별히 유용하게 쓰이는 DNA 조작으로 일종의 박테리아 바코드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박테리아의 전체 게놈을 다 분석하지 않아도 165RNA 유전자 염기 서열만으로 각 박테리아의 신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165RNA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서로 비슷할수록 진화적으로 더 가까운 종이며 계통수 내에서 더 많은 줄기와 가지를 공유한다. 체내 미생물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DNA 염기 서열 분석 기술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특히 미생물이 체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많은 경우에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다. 여기에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무균쥐가 있다. 무균쥐의 제1세대는 제왕절개의 수를 통해서 태어난다. 그리고 착한 미생물까지 포함하여 어떤 미생물도 체내에서 일절 증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격리된 우리에서 사육된다. 제2세대 무균쥐부터 균이 없는 제1세대 엄마에게서 태어나 바로 무균실에 격리된다. 그리고 한 번도 미생물에 접촉해 본 적이 없는 순수한 무균쥐의 혈통을 유지한다.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무균쥐가 세균에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먹이나 침구조차도 방사능 처리 과정을 거친다. 무균실에 들어가는 것은 모조리 살균된 용기에 담겨 운반된다. 무균쥐가 이사라도 한번 하게 되면 진공 청소기와 항균화학 제품들이 총동원되어야 한다. 이처럼 공들여 탄생한 무균쥐를 미생물이 풀세트로 장착된 평범한 쥐와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연구자들은 미생물의 숙주가 된다는 것이
체내에 어떤 효과를 낳는지 정확히 테스트할 수 있다. 심지어 무균지의 체내의 한 종 또는 소수의 특정 박테리아만을 증식시켜 봄으로써 그 박테리아가 쥐의 생체 활동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속사정이 뻔히 알려진 쥐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미생물청이 인간의 몸속에서 벌이는 일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쥐는 인간과 달라서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험쥐는 매우 유용한 연구 대상이며 과학자들이 생물학적인 문제를 푸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왔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설치 어류 모델이 없었다면 의학의 발전은 엄청나게 더디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바로 이 무견지를 이용하여 제프리 고든 교수는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미생물청이 얼마나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지 암시하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고든 교수는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의 교수로 미생물군 유전체 분야의 총지휘관이다. 그는 무견지와 정상적인 쥐의 장을 비교해서 정상쥐의 장 내벽 세포가 박테리아의 지위에 따라서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입자를 분비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장벽 세포가 분비하는 이 물질은 미생물이 장 내벽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미생물청의 존재는 장의 화학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장벽의 물리적인 형태까지도 변화시켰다. 장 내벽에 있는 손가락 모양의 융화는 미생물의 요청으로 더 길게 자라는데 이로 인해서 음식물이 닿는 표면적이 넓어져서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 미생물이 없는 쥐는 평소보다 약 30% 정도 더 먹어야만 미생물이 있는 쥐와 같은 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군요. 미생물이 하는 일은 미국 국립보건원이 주도하는 인간 미생물 유전체 프로젝트는 전 세계의 많은 실험실에서 행해지는 여러 연구와 더불어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이 몸속의 미생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미생물과 몸을 공유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것은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따라서 인심을 써서 미생물에게 거주를 허락하는 수준으로는 충분치 않다.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독려해야 한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DNA 염기서열 분석 기술 및 무견지 연구와 힘을 합쳐서 과학계에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인체는 안팎으로 지구처럼 다양한 풍경을 가진 미생물 서식지를 형성한다. 지구 생태계가 온갖 식물과 동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미생물 또한 매우 다양하다. 인간의 몸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아주 정교한 관 또는 파이프에 비유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몸의 한쪽 끝에서 들어간 음식물이 관을 통해서 다른 쪽 끝으로 나오는 구조라는 말이다. 우리는 보통 살갗이 우리 몸의 겉면을 덮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관의 구조를 생각하면 관의 안쪽 역시 바깥이나 다름이 없다. 관 안속의 표면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부는 여러 겹의 보호막을 형성해 바깥 미생물의 침입이나 새로운 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 마찬가지로 몸을 관통하는 소화관의 세포 역시 바깥쪽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관 형체의 인구 구조상 우리의 진정한 속은 소화관이 아니라 피부와 소화관으로 둘러싸인 세포 조직과 기관, 근육과 뼈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표면을 이루는 것은 피부만이 아니다. 고랑과 주름이 나타나는 굽고 꼬인 내부의 관 역시 인체의 끝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면 폐나 질, 요로조차도 모두 피부에 노출된 몸의 표면이다. 그런데 안이든 바깥이든 이 모든 표면을 미생물이 차지하고 있다. 미생물의 영역을 부동산에 비유한다면 각각의 땅은 가치가 천차만별이다. 소장이나 대장같이 영양분이 풍부한 노른자 땅에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이 형성되는 반면에 시골이나 척박한 환경에 해당하는 폐나 위 같은 지역은 거주자가 많지 않다.
인간 미생물류 유전체 프로젝트는 인체의 안팎을 이루는 표면 중에서 18개 부위를 선정해서 수백 명의 지원자의 미생물을 채취, 분석하여 각각의 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시작되었다. 18, 19세기는 탐험가들이 수집하여 포름알데히드 용액으로 처리한 뒤에 장식장에 진열해놓은 수많은 새와 포유류, 박쥐들로 상징되는 신종 발견의 황금지대였다. 인간 미생물군 유전체 프로젝트의 첫 5년간 분자 생물학자들은 18세기, 19세기가 남긴 생명공학적 반향을 보았다. 인체는 과학계의 완전히 새로운 미생물 신종과 변종의 보고였던 것이다. 게다가 이 새로운 미생물들은 기껏해야 한두 명의 지원자 몸에서 발견된 것들이다. 인간이 지니는 미생물 세트는 모두에게 똑같이 복제되어 장착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박테리아는 거의 없다. 결국 개인은 지문만큼이나 고유한 미생물 집단을 소유한다는 말이다. 우리 몸속 거주자들의 구체적인 신상 명세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인류 체계의 상위 레벨에서 보면은 모두 비슷한 미생물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 대장에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내 속에 사는 박테리아보다 내 친구의 대장에 사는 박테리아와 더 비슷할 것이다. 게다가 사람마다 고유한 미생물 조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수행하는 기능은 대체로 구별하기가 어렵다. 내가 가진 박테리아 A가 내 친구의 박테리아 B와 종은 다르지만 수행하는 일은 같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팔뚝의 건조하고 차가운 대평원에서 쳤더거니 습하고 따뜻한 숲을 거쳐 산소가 부족한 위 속의 척박한 산성 황무지까지 인체의 각 부위는 완전히 다른 생태 환경을 형성하며 주어진 환경에 최고로 적합하게 진화한 미생물들의 터전이 되어왔다. 심지어 한 부위에서조차 그 위치에 따라서 서식하는 종이 다르다. 예를 들어 총 2제곱미터에 이르는 사람의 피부는 아메리카 대륙의 지형만큼이나 다양한 생태계를 축소된 형태로 보여준다. 따라서 얼굴이나 등처럼 피지가 풍부한 지역을 차지한 놈들은 발꿈치처럼 건조하고 거친 환경에 사는 놈들과는 판이하다. 이는 마치 파나마의 열대 우림과 그랜드 캐니언의 반사막지대가 완벽하게 다른 생태계를 지닌 것과 같다. 얼굴이나 등에는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속에 속하는 종이 주로 사는데 이들은 촘촘하게 배열된 땀구멍에서 방출된 지방을 먹고 산다. 팔꿈치나 발톱에는 훨씬 다양한 종들이 거주한다. 배꼽과 겨드랑이, 서달머리같이 습한 지역에는 코리네 박테리움 포도상 구균에 속한 종들이 사는데 이들은 습도가 높은 곳을 좋아하며 땀 속에 들어있는 질소를 먹고 산다. 이렇게 미생물들이 형성하는 제2의 피부는 인간의 피부와 더불어 인체의 진정한 내부를 지키기 위해서 이중 보호막을 형성하고 피부 세포가 만들어 놓은 외부와의 차단막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사악한 의자를 가지고 침투한 외부 박테리아들은 철통 같은 국경 도시의 방어를 뚫고 상륙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애쓰지만 그들의 시도는 피부 미생물이 뿜어내는 항우기의 맹공격에 맞닥뜨리게 된다. 입안의 연한 피부 조직은 특히나 외부 박테리아의 침투에 취약하다. 음식물 속에 몰래 숨어서 잠입하거나 공기 중에 떠다니며 기회만 엿보는 침입자들로 늘 북적거리기 때문이다. 인간 미생물 유전체 프로젝트 연구원들은 지원자들의 입안에서 샘플을 채취할 때 한 군데에서만 채취하지 않고 조금씩 다른 부위에서 총 9개의 샘플을 채취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9개의 집단은 서로 겨우 몇 센티미터 떨어졌지만 확연히 다른 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분석 결과 입속의 미생물은 대부분 연쇄상 구균에 속하는 박테리아 종과 그 밖의 몇몇 다른
그룹으로 이루어진 총 800종의 박테리아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쇄상 고기는 세균성 인두염으로부터 괴사성 근막염까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악명 높은 몇 종을 제외하면 연쇄상 고균 속의 많은 종들은 착한 박테리아이다. 이들은 몸으로 들어가는 이 취약한 관문을 지키며 몹쓸 침입자들을 몰아내는 역할을 한다. 샘플을 채취한 구역 사이의 미세한 거리 차이가 우리에게는 별 의미 없는 작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미생물들에게는 마치 북스코틀랜드의 평야와 남프랑스의 산악지대만큼이나 다른 지형과 기후를 가진 땅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렇다면 입에서 콧구멍까지의 기후 변화를 상상해보자. 끈적거리는 침이 고인 울퉁불퉁한 안반지대가 점액과 먼지로 뒤덮인 코털의 숲으로 바뀌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 폐로 드러나는 입구인 콧구멍에는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포도성 고건, 코리네 박테리움, 모락셀라 같은 큰 분류군을 포함하여 약 900종에 달하는 다양한 박테리아 종이 살고 있다. 목을 통과하여 위로 내려가면 위쪽에서 보여주었던 종 다양성은 급격히 감소한다. 산도 높은 척박한 위의 환경은 음식물과 함께 쏟아져 내려온 미생물 대부분을 제거한다. 다만 어떤 사람들의 위장에 상주하는 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인체의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가져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이다.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가져온다. 이제 위를 떠나 미생물의 밀도와 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소장에서 음식물은 소화, 효소에 의해서 빠르게 분해되어 혈관으로 흡수된다. 물론 여기에도 미생물은 있다. 이 7m에 달하는 개인 소화관이 시작하는 지점에서 1mm당 1만 마리로 출발한 미생물은 관이 끝나는 지점에서 1mm당 1000만 마리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대장이 시작이 된다. 충수가 제공하는 미생물 보호구역의 바깥에는 인구가 빠글거리는 미생물 대도시가 나타난다. 이곳이 미생물을 따라 떠나는 인체 예형의 백미인 맹장이다. 충수가 붙어있는 테니스 공 모양의 이 기관은 적어도 4000개 이상의 종으로 구성된 수십 조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 미생물 라이프의 메카다. 소장을 통과하여 소화되고 남은 음식물들이 이 대장 박테리아들에 의해서 제대로 활용된다. 인체의 소화기관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먼저 소장을 쭉쭉쭉쭉 돌아서 그 다음에 대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거기에 맹장이 있고 여기에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결정으로서 배출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먹어서 인체가 자, 소장에서 소화하지 못해서 내려보낸 질긴 섬유질은 소화의 제2라운드에서 미생물에 의해 철저하게 분해될 것이다. 대장기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결정은 우리 몸속의 오른쪽에서 시작하여 위쪽으로 올라가 갈비뼈 아래를 가로지른 뒤에 몸통의 왼쪽 지점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간다. 그 과정에서 결정은 1조 풀었으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마리아의 미생물들에게 살적을 제공한다. 이곳에서 그들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노폐물을 결장 내벽의 세포가 흡수하게 한다. 인체를 이루는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 운반되는 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결장 세포의 주된 에너지원은 바로 이 미생물의 노폐물이다. 따라서 미생물이 없으면 결장 세포들은 시들어 죽을 것이다. 반대로 습지처럼 따뜻하고 촉촉하며 부분적으로 산소가 완전히 결여된 결장의 환경은 미생물 거주자에게 매일매일의 끼니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근이 찾아와도 걱정이 없는 영양분 풍부한 점액 칠증을 제공한다. 인간 미생물군 유전체 프로젝트에 사용할
장내 미생물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원자들의 장을 절개해야 하지만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은 대변에서 발견되는 미생물의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장을 통과하면서 인체의 소화기관과 미생물에 의해 대부분 소화되고 흡수되어 최종적으로 소량만이 남아 몸 밖으로 배출된다. 대변은 사실 우리가 먹은 음식물 찌꺼기라기보다는 대부분이 박테리아이다. 대변 소변 종량의 약 75%가 살아있거나 죽은 박테리아이며 식물성 섬유질은 약 17%를 차지한다. 사람의 장에는 언제나 1.5kg 정도의 박테리아가 들어있는데 이는 간과 거의 비슷한 무게이다. 박테리아 한 개의 수명은 겨우 며칠 또는 몇 주에 불과하다. 대변에서 발견되는 4천 종의 박테리아는 다른 신체 부위에 사는 박테리아를 모두 합친 것보다 인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 장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 즉 장내 미생물은 인간의 건강 상태나 식이 상태를 알려주는 표징이 된다. 또한 사회 집단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나 사회 구성원 개인의 건강에 대한 지표로도 이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대변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된 박테리아 분류군은 의간균이다. 하지만 장 속의 박테리아는 사람이 먹는 것을 똑같이 섭취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그 구성은 천차만별이다. 물론 우리가 소화하고 남은 찌꺼기를 이용한다고는 하지만은 장내 미생물은 단순히 먹다 남은 것을 먹는 하이나 같은 청소 동물이 아니다. 진화를 통해서 획득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능이 미생물을 통해 아웃소싱 된다는 측면에서 역시 인간 역시 미생물을 이용한다. 뇌 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 B12의 경우에 클렙시엘라가 대신해서 합성해 주는데 우리가 무엇하러 힘들어 이를 합성하는 유전자를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의간균이 있는데 왜 굳이 장벽을 형성하는 유전자가 따로 필요하겠는가? 미생물의 유전자를 이용하는 것은 새로운 유전자를 진화시키는 것보다도 훨씬 저렴하고 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곧 알게 되겠지만 미생물의 역할은 비타민 합성 수준 그 이상이다. 미생물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그 이상이다. 미생물과의 교감. 인간 미생물은 유전체 프로젝트는 건강한 사람들의 미생물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시도했다. 이제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의 미생물은 건강한 사람들의 미생물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미생물의 차이가 현대인의 질병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다른 종류의 미생물을 가진 다른 것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가? 여드름이나 마른 버짐, 피부염 같은 피부 질환들은 피부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정상적인 균형이 파괴되었다는 신호인가? 또한 염증성 장질환, 소화기, 암, 심지어 비만증에 이르는 증상들은 모두 장내 미생물에게 일어난 변화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 그리고 미생물과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알레르기, 저감 면역, 정신질환까지도 미생물총이 파괴되어 일어난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에서 벌어진 인간 개론 유전자 4개의 승리자 리 로웬의 어린 경험에서 비롯된 초적은 인간과 미생물에 관한 심오한 발견의 단초가 되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탑승한 미생물 승객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이상으로 우리 인류의 진화와 안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견지를 연구한 제프리 고드는 이렇게 말했다. 인체를 구성하는 미생물적 일면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개체성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 미생물과 인간이 얽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어린 시절의 가족이나 주변에가 나누었던 개인적인 교감을 떠올리는 것이다. 우리는 문득 인간 진화의 새로운 초월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인류의 삶은 지금까지 미생물에 의존해왔다. 미생물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극히 일부분으로만 남을 것이다. 결국 10%만이 인간이라는 뜻일까? 자, 이런 의미로 인간의 존재성을 유전자 개체의 2만 1000개로만 볼 것이 아니라 440개의 유전체를 가진 수많은 100조 개의 미생물과 함께 사는 인생이다, 인간이다 라는 의미를 볼 때 인간은 아주 심오한 참 전지전능자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